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고문자에 담긴 한민족의 발자취,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호칭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 모두가, 남자들은 누군가의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또 누군가의 자녀들도 앞으로 성장을 하면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정말 우리로서는 조금 특별한 그런 호칭인데, 너무 일반화가 돼 있어서 그 아버지라는 호칭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지금 매우 희박해졌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서의 아버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정서,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더 의미가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머니에 대한 정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짝을 이루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게 하면 그 정서 그대로 아버지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한민족은 어떤 여성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어머니라고 부른 그 어머니라는 호칭의 기원, 이 호칭은 언제부터 우리가 썼을까? 또 이 어머니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니라는 말은 언제부터 우리가 썼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근문을 참고하면 우리가 그런 의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원시 상형체 근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사람의 이름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의 근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그 호칭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명문을 통하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어머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어머니를 맨 처음 뭐라고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있다. 그 인식한 주체는 고양시의 부인 무게 칭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는데, 그 호칭은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고양시의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양이 담겨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세 가닥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 있죠. 저게 싹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것은 싹을 낸 여인이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싹이 왜 세 줄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어머니를 최초로 뭐라고 하는 이 여성, 이 주인공은 역사적으로 세 번째 여성이다. 그러니까 저분 앞에 또 두 분의 여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게 싹을 낸 여인. 싹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머니와 관련해서 싹이라고 하면 자식을 낳은 여인,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낳은 자녀들이 성을 계로 합니다. 우리가 이전 칼족보에서 대부일개, 중부일개, 부일개, 이런 호칭들을 보았는데, 그 개라고 부른 사람들이 바로 이분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 근문과 그 다음에 칼족보,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그 근문들로부터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계집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계집애라는 호칭의 기원을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이 성을 계로 한 바로 이 고양시의 부인, 이 여인이 낳은 자녀들의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계집애로 불렀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뭐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이제 숨겨진 정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요약을 하면 어머니는 자식과 관련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누군가로 어머니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머니라는 저 표현 속에는 반드시 그 자식이 있고 자식의 어머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해가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또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앞으로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도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될 것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호칭의 정서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저 시는 요즘 지하철에 가보면은 지하철 그 보호막 칸막이에 그 시들이 이렇게 많이 그 게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득 그 공감을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가 있어서 한 편 가져와 봤습니다. 하청우라는 분이 쓰신 그런 시인데, 아버지의 등.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라는 호칭의 무게감, 누군가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뭐 책임감이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가 풍부할수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호칭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느끼는 바가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라는 말도 아버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호칭은 이 호칭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을 전제로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자식의 아버지, 이렇게 그 조건이, 관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일반 용어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칭들은 보면 그 속에 반드시 모종의 관계가 담겨져 있어요. 관계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겉에 드러난 호칭만 이렇게 익숙하게 쓰고 그 속에 있는 관계는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데, 그러나 이런 호칭을 처음 만들 때, 만드는 것을 쓰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호칭을 만들 때에 그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런 호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 문자를 연구하고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 또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호칭이든지 또는 호칭이 아니어도 겉에 드러난 어떤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관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학문에서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사유를 한다 또는 철학자다, 이런 사람은 겉에 드러난 것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모종의 관계들, 그것에 대한 탐구,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불가피한 것은 저런 특히 호칭을 붙이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관계를 고려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관계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식을 전제로 만들어진 호칭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조건은 1차적으로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어머니, 이런 이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둘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라고 쓸 때, 이렇게 부라고 표현할 때에 저 부 속에도 또 모종의 관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한자를 보아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는. 그런데 옛 글자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요 기둥이 있고 기둥을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조건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기둥이 되는 것이 있고 기둥을 손으로 잡은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기둥이 있고 기둥을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기둥을 손으로 잡은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저 아버지 부자 속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관계가 있는데 그 숨겨진 관계의 상징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분을 붙잡아야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혈연을 말하고 있고 혈연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요 모양, 서 있는 이 기둥 모양은 바로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혈연이라는 게 그렇게 예를 들어 부계를 위주로 본다면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서 아들이 되고 아들의 혈통을 이어서 손자가 되는 것처럼 바로 부자에는 또 하나의 그런 혈연 관계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조건을 이렇게 둘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를 붙잡았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최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의 선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저 부자를 생각할 수 있고 부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른 분 앞에 또 한 분이 또 있다. 자, 이런 이제 관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부자의 관계인데 부라는 한자를 보았더니 그 속에 그 앞 세대가 또 숨겨져 있다. 그런데 그 앞 세대의 상징이 서 있는 일 기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식이고 아버지고 아버지의 아버지. 자,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그리고 아버지를 부라고 표현한 이 글자 속에서 우리가 셋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셋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하나와 둘과 셋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어떤 것을, 어떤 문화, 어떤 사상을 만들든지 간에 저 토대 위에 놓여져 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이 셋의 관계가 표현이 됐다. 숨겨져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 한국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말할 때도 이렇게 셋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것은 고대의 어느 시대의 어떤 주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자연, 삼라만상 이런 걸 망라해서 뭔가 보려고 하는 철학적 사유를 할 때에 그 기본 골격이 되는 논리 체계가 바로 이 셋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셋의 관계가 담겨 있다. 여기서는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관되게 우리 한민족의 그 의식 세계, 철학, 사고 세계에 담겨 있는 그 논리적 틀 위에서 저런 말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금도 쓰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바로 이렇게 한민족의 특징인 셋의 관계에서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기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기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드린 바가 있죠. 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은 셋의 합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합해질 수 있는 세 개라는 건 뭐겠어요? 세 변이죠, 세 변. 요거. 그래서 요것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선 거, 누운 거, 그 다음에 빗금. 자, 삼각형은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이 이전 우리 명시 근문에서 희화 주씨의 이름자였다. 그런데 그 희화 주씨 이름자에 아버지 부라고 하는 그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에 등장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희화 주씨의 선대다. 그러면 이 세 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셋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 분 인물이라고 하면 희화 주씨의 아버지 신농씨, 누이 뉘조, 그 다음에 세 번째인 희화 주씨 자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이 희화 주씨의 이름자인데 그 이름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 세 요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요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누군가의 이름자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각각을 이루고 있는 저 요소들도 누군가의 이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변의 요소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 있는 기둥은 염제신농씨. 염제신농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종 사서에서 보면 희화 주씨의 아버지가 염제신농이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명시 근문에서도. 그래서 기둥은 신농씨다. 누워 있는 것은 뉘조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 표시는 희화 주씨다. 이래서 이 세 분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초기에 등장하는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세 분. 저 세 분이 합쳐져서 집이라고 하는 우리 말이 호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쓰고 있는 우리 용어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다. 그 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또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신농씨를 붙잡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자식을 두어야 되죠. 자식이 또 여기가 이제 숨겨진 자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요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신농씨의 아들이다. 신농씨를 붙잡은 사람이니까 신농씨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기 이제 이런 근문, 명시 근문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아버지가 누군가? 요건 이제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아버지는 이분을 붙잡은 사람, 염제신농씨를 붙잡은 사람, 염제신농씨의 아들 희화 주씨다. 그러면은 청동기에 나타난 희화 주씨의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민족이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부로 표현한 최초의 주인공, 최초의 인물은 희화 주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관계.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게 이제 짝입니다. 짝으로서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전제로 한 어머니. 그리고 이 부는 선대를 붙잡은 아버지.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예요. 이렇게 선대를 붙잡은 요 모양을 왜 부라고 부르느냐.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왜 뭐라고 부르느냐. 자, 궁극적으로 우리 학문이 이제 잘 발달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왜 아버지를 그렇다면 부라고 했느냐. 어머니를 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저 문자를 남긴 그 주인공들과 우리가 이 상호 소통, 교류,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저걸 알아야 우리가 저분들의 정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게 아버지고 이게 어머니다 라고만 우리가 한다면 요즘 컴퓨터로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다면 왜 부라고 불렀을까? 어머니를 왜 뭐라고 불렀을까? 이것을 알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아는 정도. 그래서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원만하게 쓰려면 소프트웨어가 또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아버지를 왜 부라고 하고 어머니를 왜 뭐라고 했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그 하드웨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이제 정말로 다시 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이런 글자 체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부라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이 글자가 어디 있을 때, 아, 저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부자야 하는 정도밖에 활용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왜 부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그 고대에 저 글자를 만든 분들과 이제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을 해서 느끼는 감동과 그냥 몸이 건조하게 저 글자 하나를 내가 아는 것과 이건 막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논리 체계, 우리 한민족에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하나와 둘과 셋의 철학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와 둘과 셋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 인식 체계로 하는 사람들의 후손이고 이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사상, 우리 역사에서 계속 저런 것들이 발견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고대에 우리 선조들이 뜻했던 그런 가치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 속에는 이런 관계가 담겨 있고 이 관계는 하나와 둘과 셋의 관계다. 그런데 이 하나와 둘과 셋의 관계는 한민족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의 존재 방식은 셋이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아버지라는 호칭이 출현하는 배경이 또 3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다. 1대 염제신농, 2대 희화 주씨, 3대 정옥 고양씨. 자, 이 중에서 아버지 부는 바로 희화 주씨다. 그래서 희화 주씨 때에 와야 아버지를 부라고 하는 저런 글자가 출현을 하고 그 글자가 바로 희화 주씨의 이름자가 되고 이렇게 역사 실체와 역사적 기록과 이것이 이제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자의 그 역사적 가치는 무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아버지가 출현한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이제 이 2대 희화주 씨의 시대를 안다면 이 시대는 청동기가 출현한 시기이고 그리고 청동기 명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간지예요. 간지. 10간 12지. 10천간 12지지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간지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연대를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버지를 부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등장한 시기는 BC 2500년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한민족 최초의 아버지는 희화 주씨다. 왜냐하면 저 아버지 부자가 희화 주씨의 이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